그래서 저기 우리 저기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 전문가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좀 제가 도움을 오히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일단 원래는 뉴 미디어 퍼포먼스의 주요 쟁점과 관객 연구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다가 뉴 미디어 관련 책을 읽다가 사실은 그 제목을 바꿨어요. 디지털 퍼포먼스로. 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이제는 공부했던 것들이 뉴 미디어보다는 디지털 퍼포먼스 쪽이. 잠깐만요. 내가 목소리가 안 들리나 혹시? 잘 아닌가? 들려요. 아 근데 누가 채팅창에 뭘 남긴 것 같아 가지고. 네, 잠깐만요. 네, 선생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랑 관계없나요? 네, 아 관계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올드한 내용이어 가지고 중간에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쪼끔 발제지가 좀 빈약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제지의 내용은 저의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퍼포먼스의 이론을 좀 요약하고 정리한 고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어떤 최근의 어떤 디지털 퍼포먼스의 어떤 담론 혹은 이론의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제가 흥미로운 어떤 부분들을 한 3개 정도를 좀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그 논문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것은 관객에 대한 어떤 연구인데요. 그 관객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싶은 관객 연구를 그냥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준비가 너무 늦어 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어 가지고 막 이것도 막 했는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폐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한데요. 일단 읽을 게 제 눈이 나빠서 좀 90 년대 이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퍼포먼스의 생산 및 수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퍼포먼스 연구의 대상과 범주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퍼포먼스 형식 실험, 그리고 관객의 체험 방식과 반응은 퍼포먼스의 연구의 주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 매체라든가 공연의 생산, 수용 방식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학문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활용 방식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인 연구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어려운 건, 점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 부분에 이제 과학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뇌과학이라든가 제가 뭐 인지과학이라든가 컴퓨터 공학 이런 쪽은 사실은 좀 건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음 라이브 퍼포먼스가 공연의 라이브니스에 주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개념을 의식하는 관점에서 관점을 반영하는 것처럼 뉴 미디어 퍼포먼스나 디지털 퍼포먼스 같은 용어도 미디어나 디지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이제 뉴 미디어 퍼포먼스를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왜 정리했는가 하면요. 음 뉴 미디어 퍼포먼스는 미디어 아트로부터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스 미디어를 창조적인 수단으로 접목시킨 예술 행위인데요. 음 이게 20 세기 후반에 오면 이제 미술사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표현 수단이 예술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이러한 새로운 매체가 접목된 예술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이제는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 미디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을 바탕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예술에 접목시킨 경우를 바로 뭐 새로운 미디어다, 그래서 뉴 미디어 아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게 결합된 것을 뉴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읽은 어떤 그런 책에서는, 논문에서는 뭐 뉴 미디어 아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과 관련되어서 어 뭐 전시장 같은 데서 전시되는 거라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뉴 미디어 퍼포먼스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성이 강조된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뉴 미디어 퍼포먼스는 주로 뭐 디지털 퍼포먼스, 최근에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뭐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등 넓은 의미의 미디어 퍼포먼스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미디어가 주는 새로움, 그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퍼포먼스에 적용한 예술인데요. 뉴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라이브 연극이라든가 댄스라든가 퍼포먼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공연 현장뿐 아니라 연구회나 비평의 이론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우리 드라마학회 스터디 모임에서도 볼터하고 그루신의 잼에게 이거로부터 공부를 좀 시작해서 논문들도 좀 읽고 했는데요. 이거를 읽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젠 이진아 선생님이 이거를 되게 이거를 활용해서 잘 분석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약간 미디어의 시각성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아니면 관객의 어떤 관객하고의 관계도 약간 라이브성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약간 디지털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약간 이게 그리고 발표된 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발표된 게 거의 2006년도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올드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뉴 미디어 퍼포먼스와 관련된 어떤 이런 논문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론서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그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미디어 아트 쪽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 아트 전공자들의 논문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미디어 아트까지 확장하면 좋지만 저는 거의 이제 약간 퍼포먼스 쪽, 약간 연극 쪽이 더 가까운, 퍼포먼스 쪽에 더 가까운 시각성이 좀 덜하고 관객이라든가 혹은 배우라든가의 어떤 그런 액티비티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러한 쪽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혹시 이 뉴 미디어 퍼포먼스를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중간에 약간 이게 접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는 본 게 뭔가 하면 그래서 디지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는 보게 되는데 되게 좋은 책을 발견했는데요. 스티븐 딕슨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딕슨의 책은 정말로 방대한데 한 800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디지털 퍼포먼스의 역사서부터 그다음에 시간, 공간, 그다음에 관객, 그다음에 스페이스 그다음에 인터랙티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현대 퍼포먼스 이론에서 다루어야 할 어떤 그런 테마들이라든가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정리도 잘 해 놨고 그다음에 어떤 각주 참고 문헌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 놔서 공부를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거는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디지털 퍼포먼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이 책도 이게 언제죠? 이게 10 이게 2010년도 이전 거일 거예요. 그래서 쪼끔 요게 아주 최근에 어떤 퍼포먼스를 얘기하기에는 쪼금 좀 약간 올드 패션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퍼포먼스의 이 스티븐 딕슨의 어떤 관점과 어떻게 보면 그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이 쪼끔 어떤 뭐라 그러나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저의 어떤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을 밝히는 어떤 토대로서 이것을 설명하려고만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하는 바도 있으니까 뒤쪽으로 제가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것과 이 디지털 퍼포먼스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들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을 공부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 어떤 그런 경우였고요. 음. 디지털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읽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내용이나 테크닉이나 미학 전달 방식 등을 보조해 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작품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들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실은 첫 번째로는 뉴미디어에서 디지털 퍼포먼스로 바꾼 이유가 디지털 퍼포먼스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요. 그다음에 잠깐 얘기하자면
또 디지털 퍼포먼스는 뭐 그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 뭐 무슨 뭐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제 담론이 심화되고 전개되는 과정에 있는데 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고여 있다라고 그러나요? 그 담론의 전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뉴 미디어보다는 디지털 퍼포먼스의 범위가 좀 더 넓고 그다음에 어떤 관객과 어떤 퍼포먼스의 어떤 관계를 논의할 때에도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약간 그 제목도 바꾸면서 연구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접근 방식도 쪼끔은 틀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 스티븐 딕슨에 따르면 90 년대가 사실은 되게 이젠 이 디지털 퍼포먼스가 약간 이렇게 초반에 이제 싹 트면서 이제 후반에 이제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퍼포먼스라고 하면 90 년대에 이제 논의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0 년대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라이브 연극, 무용, 퍼포먼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고요. 인터랙티브 작품이나 인터넷에서 새롭고 드라마틱한 형식, 퍼포먼스 장르들이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를 뭐 이거는 아주 우리 연극에서 우리가 지금은 로베르 르빠주라든가 로버트 윌슨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치들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 배우를 이제는 둘러싸고 이제 스크린이 거기에 이제 디지털로 이미지를 영상하는 그런 작품들. 여기서 그것을 르빠주 같은 경우를 르빠주라든가 뭐 더 빌더스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그룹들이 처음에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재밌는 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라이브 무대 위에 이제는 그 배우들을 불러 모으는 것, 줌이라든가 뭐 화상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또 이제 윌리엄 포사이드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뭐 CD를 창조했고요. CD롬을.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요즘에는 거의 유튜브로 이런 공연들을 좀 찾아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못 봐 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죄송스럽고요. 멀스 커닝햄 같은 경우는 모션 캡처 기술하고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서 무대 위에서 가상 댄서들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무대 위에 이제는 뭐라 그러나 이미지들이 벌써 나와 가지고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90 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초기의 어떤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창조된 프로젝션을 활용하는 연극, 무용, 퍼포먼스 아트가 이제 초기의 어떤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에는 컴퓨터 센서로 작동되는 기계나 통신 기술을 활용한 로봇 퍼포먼스와 가상현실 퍼포먼스, 설치, 뭐 연극 뭐 이런 것들 다 망라하는 것들이 디지털 퍼포먼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사이버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상 세계 게임 그다음에 뭐 수행적인 랩닷컴 뭐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수행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것들을 디지털 퍼포먼스의 범위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 제가 이제는 좀 연구사를 보느라고 이제 이건 연구사 검토를 한 건데요. 주로 이제는 꼭 뭐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되게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러나 그 해외의 어떤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걸 적용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패턴입니다. 해외의 어떤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방법론으로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작품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석 대상들은 뭐 해외 초청 공연들, 르빠주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실험적인 어떤 작업들을 했던 그런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서현석 같은 경우 뭐 이런 어떤 작품들이 많은 분석 대상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이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르빠주의 작품을 아까 전에 얘기한 재매개의 어떤 뉴 미디어 계보학에 나와 있는 그 방법론으로 거의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음 되게 흥미로운 거는 되게 시각적인 데에 초점을 맞춰서 쓴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했는데 르빠주가 되게 이제 시각성이 강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르빠주 작품을 분석하기에는 그 분석 툴이 대단히 유용했는데 이진환 선생님이 그것을 좀 잘 활용해서 분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이경미 선생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좀 많이 쓰셨는데 저와 또 묘하게 스티븐 딕슨 거를 읽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스티븐 딕슨에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테마들을 많이 이렇게 건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관객과 관련해서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렇게 보는 자하고 참여하는 자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써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어 관객이 그냥 뭐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뭐 죽은 고양이 반등 우리 옛날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정말 작품에 참여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어떤 참여형 어떤 그 퍼포먼스에서의 관객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아예 바라보는 자로서의 어떤 그 관객의 역할이라든가 뭐 그 존재 뭐 그다음에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 일단은 그것들도 역시 좀 쪼끔 고거에 쪼금 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경일 선생님이 고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쪼금 더 이렇게 건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논문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쓰고 싶었던 논문 테마를 많이 다루어서 사실은 이걸 보고 '아 이제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론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행 연구를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러나 작품도 약간 좀 다르고 약간 그 분석 틀도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뭐 선행 연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뺐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그냥 전에는 그렇게 흥미롭게 안 봤는데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주현식 선생님의 논문이 되게 사실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매튜 커시가 이제는 되게 좀 매튜 커시의 이론을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15년 전서부터 필립 아우슬랜더가 라이브니스의 이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 초기 1999 년도 초판본에 나왔던 라이브니스요. 그거 나왔을 때 그때 저는 매튜 커시의 라이브니스의 어떤 유사 라이브니스, 그러니까 수도 라이브니스라든가 뭐 관객의 감각이라든가 관객의 욕망이라든가 라이브니스 욕망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 저는 오히려 아우슬랜더의 이론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디지털을 이라든가 뭐 미디어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작품들을 분석할 때에 되게 유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매튜 컷씨가 제가 공부를 안 한 동안에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해 가지고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정말 다른 어떤 것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밌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적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매튜 컷이 가 점점 나이가 들더니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어쨌든 이 사람이 한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의 이론을 주현식 선생님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근데 16 년도에 나왔으니까 아주 뭐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서현석의 어떤 작품 천사 유보된 제목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나오는 이 공연 이론 분석들이 공연 이론들이 대체적으로 이 서현석 선생님의 작업 있잖아요. 이 작업하고 그 되게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는 서현석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까지 짐작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어떤 공부를 하셨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것들이 되게 서현석 선생님 거를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되게 이게 적절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서현석 선생님 걸 분석을 했지만 옛날에 공연했던 뭐 헤테로토피아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근의 이론을 빌어서 다시 분석해도 되게 흥미로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천사 유보된 제목 이 작품도 어 주 어 주현 선생님이 분석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주현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매튜 커시의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요약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쪼금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논의할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반가웠고요. 그래서 어 앞에 얘기한 거는 다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공부했던 어떤 기초 어떤 작업이 이렇다. 제 어떤 방향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좀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이제 이거는요. 이제 제 연구는요. 이제 디지털 퍼포먼스 이론 중에서도 매튜 컷 세 가지를 이제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정말로 그
뼈대만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만 드리는 그런 시간만 갖겠습니다. 매튜커시의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와 관련된 그러한 그 이론을 이제 검토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확장된 것까지도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우슬랜더의 디지털 라이브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좀 이론을 분석과 뭐 뭐라 그러나 정리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아우슬랜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는 그 존경하게 된 게 제가 존경하게 된 게 같은 책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책을 99 년도에 냈는데 사실은 이게 그 2008 년도에 세컨판을 내거든요. 두 번째 에디션을 내는데 사실은 거기에 내용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초판보다는 두 번째 판의 그 책에 어떤 그 들어가 있는 게 영양가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쉬지 않고 또 라이브니스를 디지털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그 논문을 내면서 이건 12 년도예요. 그래서 12 년도인데 지금이 20 년도인데 '이 사람 걸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 년도 근처 연구는 아직 못 찾고요. 전 12 년도까지만 읽었는데 왜 이 디지털 라이브니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요. 앞부분에 자기가 그러니까 99 년도와 그러니까는 그 2008 년도에 자기가 연구한 라이브니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젠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논문을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공감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실은 아우슬랜더가 이제는 그 단어를 이제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픽스를 했지만 라이브에다가 명사형 붙여서 이렇게 그 책을 내면서 이거 갖다 이제는 그 공연 이론계 이렇게 좀 이렇게 퍼뜨렸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작품들 속에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아까쯤에 얘기했던 뉴 미디어 이론을 얘기했던 데에도 뭐 비매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에 비매개의 욕망과 라이브니스 연결이 되고요. 딕슨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뭐 스티브 딕슨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 라이브니스와 관련된 이론을 아예 거의 개보학적으로 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슬랜더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아웃슬랜더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또 아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지털 라이브니스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그 관객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가장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는 이마누엘 슈퍼의 수행적 관객인데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라 그러죠? 퍼포머티브 스펙테이터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퍼포머티브 스펙테이터인데 이게 저는 퍼포머티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행성 이게 한글로 이게 번역을 하면 이게 사실은 그 어 그 뭐 수행하기 디지털을 수행하기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수행하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전에 얘기했던 전에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처음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는 퍼포머티비티가 약간 공연의 어떤 수행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이 점점 이렇게 디지털 퍼포먼스를 읽다 보니까 얘가 약간 그쪽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도 왜 수행이라는 어떤 단어가 되게 막 뭐라 그러나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의미까지 들어오게 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컴퓨터 공학까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간에 임마누엘 슈퍼가 수행적 관객이라는 어떤 글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제가 관객을 연구를 할 때에 디지털 라이브니스하고 사실은 슈퍼의 수행적 관객 요 두 개를 지금 좀 합쳐서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수행적 관객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고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은 디지털 퍼포먼스가 이제 전환되고 이제 변화되는 징후를 잘 포착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전환과 변화는 90 년대에 유행했던 90 년대 말까지 진행되었던 아주 초기와 어떤 중기의 디지털 퍼포먼스와는 또 다르게 2000 년대에 이제 이미 일상화되고 이제는 이미 모든 어떤 유저들이 이제 컴퓨터나 이 게임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게임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작업들까지도 이제는 퍼포먼스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요런 상황. 요런 어떤 일상과 연극 일상과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
어떤 그 영역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어떤 상태 요런 상태로까지 가는 고런 어떤 단계의 전환과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고 있고 고런 것들을 분석하기에 되게 유용한 그러한 이론적 어떤 그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는 이러한 것들을 뭐 매체, 그다음에 표현 형식, 관객 요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탐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는 이러한 어떤 그 논문들 이러한 글에서 연구들에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쟁점들을 뽑고 그다음에 그와 대립되다거나 그게 논쟁이 되거나 담론이 전개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 앞으로 그 공연을 이러한 어떤 디지털 퍼포먼스를 만들 때 즉 그 제작자 그다음에 어떤 그 관객 그다음에 사실은 그 평론가, 비평가, 연구자들에게 어떤 그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좀 내용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어떤 작품들을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분석을 하면서 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는 그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작품들도 좀 선정을 해서 작품은 제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실시간 그 스트리밍 퍼포먼스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실시간 그 스트리밍 그 퍼포먼스가 요즘에 많이 이제는 그 되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게 서커스를 볼 때와 연극을 볼 때가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램버트인가요? 그 팀은 그 아예 그 정말 공연장에 입장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 줘서 입장권료를 내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어떤 아이디를 받아 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가고 공연 시간에 정확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그 공연의 장소는 그 곡에는 같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간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연하는 시간과 그것을 보는 시간 그래서 그 퍼포머의 시간과 그 스펙테이터의 시간이 되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와 또 하나는 그때의 어떤 그 독특한 점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게 웃긴 거는 연극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일부러 가뒀거든요. 이게 그 무용수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공연되고 있는 그러한 작품들도 공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작품들도 이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는요. 사실은 이거 매튜 커시의 어떤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의 이론을 요약을 한 건데요. 이거 제가 읽었는데 이게 요약이 참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뭐 그 논문을 거의 이제는 번역하다시피 해 가지고 번역 투가 많이 나와서 되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999 년도에 그 시어터 저널에 뭐라 그러죠? 우리도 왜 그 특별 이슈라든가 특별 주제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연극과 테크놀로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별 주제로 그 논문들을 모았는데요. 바로 이때에 1999 년도 이전 즉 뭐 91 년도인지 2 년도인지 이렇게 왜 그전에 이런 디지털 퍼포먼스에 대해서 논문 발표한 사람들의 논문을 망라해 가지고 여기에 실어서 바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퍼포먼스 이론의 영역에 이 디지털 퍼포먼스의 담론이 약간 이렇게 확산되고 심화되고 뭐 이런 어떤 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디지털 퍼포먼스의 종류들을 다 여기 소개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 논문집에서도 이제 커시 같은 경우도 저 커세인지 커시인지 몰라서 커시라고 했는데 맞나요? 커시가 더블 스크린 테스트 테크놀로지 공간에 있는 언캐니 퍼포머라고 하는 논문을 99 년대에 자기가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어 커시가 디지털 퍼포먼스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할 때에는 디지털 퍼포먼스는 되게 언캐니하다. 그러니까 언캐니한 부분들 있잖아요. 약간 이상하고 기묘하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디지털 퍼포먼스와 디지털 퍼포먼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언캐니한 부분이 자기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아직 안 해서 왜 언캐니한 부분이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아무래도 디지털이 일상화되고 어떤 그 유저가 뭐 스펙테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가 되고 그다음에 뭐 코어 어떤 프로듀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 거부감 심리적 거부감이라든가 정서적 거부감 같은 게 상당 부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포션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되게 약간 뭐라 그러나 인간적인 척하는 퍼포먼스로 갔기 때문에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가 포스트 뭐 그래서 좀 언캐니한 부분을 느끼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은 그 90 년도에 그 커시의 퍼포먼스에 대한 디지털 퍼포먼스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걸 이 실은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번역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문장이 아주 엉망인데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우스터 그룹이라든가 그래서 뭐 당대 이 영화 같은 것들을 그 텍스트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99 년도의 논문을 봐야 되는데 99 년도의 논문은 제가 안 봤어요. 그래서 이 논문만 최근에 나온 논문을 봤기 때문에 99 년도의 논문과 이걸 갖다 비교해 보면 디지털 퍼포먼스가 이제 그 초기 단계의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최근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커스의 어떤 관점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든가 관객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커시는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가 디지털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디지털의 구조와 전략을 제시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요한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의 주요한 특징은 비동기성이라든가 다차원성, 트랜스미디어, 트랜스 아이덴티티, 버그나 글리치, 악성 소프트웨어 버그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것들이 퍼포먼스 속에 결합될 때 그 디지털 뭐라 thinking 디지털이라고 그랬나요? 디지털리 이런 식으로 영어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적 사고를 를 강조하는데 디지털적으로 하고 디지털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것 그게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좀 공부가 부족해 가지고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좀 못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 비동기적인 시간 기록기, 다차원적인 공간 구성, 복제나 모방, 네트워크의 상호 접속, 매체가 전이되는 것, 버그나 오류, 정체성의 전환, 그다음에 가상현실, 복사,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퍼포먼스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 다양한 영향을 보여주는 이러한 요소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소개하거나 차별화된 연구 영역이나 확장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도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되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글을 보고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만 사실은 이게 좀 발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현실 속에 있을 때 애프터 혹은 포스터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현대의 퍼포먼스 시스템은 이머시브 연극, 증강현실, 그다음에 게임들, 그다음에 스트리밍과 앱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의 관객성만큼 다양하다라고 그랬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이머시브 연극하고 증강현실이 반영된 퍼포먼스 있잖아요.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데 들어가서 증강현실 경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그것이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의 특징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관객하고도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임머시브 공연 집단을 예로 들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관객 경험이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을 재배열해서 디지털의 미학을 성취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관습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좀 독특한 공간에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을 갖다가 뭐 다르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방법을 써 가지고 그 디지털 미학을 성취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작품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 가지고 요건 설명을 잘 못 드리겠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제가 재밌었던 것은 임머시브 연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 60 년대에 있었던 환경 연극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로토프스키라든가 뭐 셰크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환경 연구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 뿌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환경 연극은 관객과 공연자의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데 현대의 이머시브 연극은 훨씬 더 전략적이어 가지고 지역적인 공간과 사회적인 역사를 결합시킨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그 뭐라 그러나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특정한 장소의 역사가 이렇게 그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도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 이것 갑스코드의 리볼루션 나우나 리미니 프로토콜의 베스트 비포와 같은 작품들 이런 것들처럼 게임의 컴퓨터 인터랙티브 구조를 반영한 그러한 작품들도 어떤 그 좋은 작품 최근에 어떤 공연되는 어떤 그런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 예로 들었는데요. 음 텔레비전 환경 속에서 관객들이 멀티웹에 기반하는 정보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그다음에 논평과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트랜스미디어 관객들은 다중적이고 비동기적이고 동시적인 전망으로부터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학적인 교환 속에서 주체와 지각된 대상은 새로운 지각 모델을 제공받아서 약간 그 새로운 어떤 그 경험, 지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객의 어떤 경험과 비중,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좀 아주 취약한 그 부분입니다. 아주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컷시는 결과적으로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들이 임머시브, 증강현실, 그다음에 트랜스미디어, 설치 예술을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확장된 자아 이 세 가지 이거가 이게 결합된 그런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람의 이론은 관객의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좀 그 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에 좀 기초적인 어떤 그 개념을 좀 제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고 있고요. 그 보다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기초 이론으로만 활용을 하고 버릴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다음에 필립 아우르스랜드의 디지털 라이브니스는 이거 아주 한 단락 정도로만 되게 짧게 했습니다. 저 5 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필립 아우스랜드는 자신이 이전에 출판한 저서, 초판본하고 수정본을 재검토하고 라이브니스 개념의 역사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역사성입니다. 제가 노타 놨네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보학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라이브니스가 이랬고 이래서 출발했고 그런데 이러면서 관객과 뭐 어떤 뭐 매체와 이게 변하면서 라이브니스에 대한 감각과 욕망도 변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라이브니스의 어떤 그 개념으로 최근에 어떤 그 공연의 공연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든가 관객이 어떤 반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것의 어떤 요약본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 필립 아우슬랜더의 문체가 이렇게 좋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그 쉽게 읽혀 가지고 이 사람은 또 단순하게 읽혀 가지고 예 좀 이해가 쉬웠어요. 라이브니스는 존재론적으로 규정되는 조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미디어의 작용과 관계된다. 그러니까 뭐 라디오냐 그게 텔레비전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컴퓨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라이브니스는 굉장히 고정되지 않고 달라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 퍼포먼스의 역사는 녹음 매체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제가 녹음이라고 그랬는데 레코딩이라고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녹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긴 했어요.
19세기에 녹음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중엽에는 녹음된 퍼포먼스와 라이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는 녹음되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아 이건 라이브 아니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녹음된 걸 이렇게 틀면은 약간 좀 별로인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싹 트면서 녹음과 라이브가 이항 대립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가 뭐 그러니까 꼭 뭐 우월한 것도 아니고 녹음도 우월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녹음은 열등한 거고 라이브는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술 태도가 약간 이렇게 그 계보학적으로 좀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서술 태도입니다. 여기서 라이브 공연의 기본 정의는 퍼포머와 관객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방송 기술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면 라이브 방송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머와 관객이 시간적으로는 공존하지만 공간적으로는 공존하지 않는 즉 뭐 생방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생방송 중계를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 또 다른 용어 녹음된 라이브 퍼포먼스. 이것은 레코딩 라이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라이브 녹음의 경우에는 관객이 시간적 프레임과 물리적 장소를 공연자와 공유하지 않죠. 녹음실에서 녹음할 테니깐요. 대신에 처음에 녹음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경험하죠. 예를 들면 뭐 퀸의 어떤 뭐 공연 실황 이런 것들을 뭐 녹화 떴다라고 그러면 그 공연 시간과 녹화된 걸 보는 시간이 달라질 테니깐요. 이때 듣는 경험의 라이브니스 혹은 녹음된 것을 보는 것의 라이브니스는 상당히 정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죽은 게 아니다. 그거는 또 다른 느낌의 라이브니스가 있다라고 해서 왜 라이브니스의 하이어러키를 정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은 라이브 레코딩이 특별한 퍼포먼스에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청취자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정서적인데요. 이거는 이제는 이 사람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어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녹음된 시간과 그것을 듣는 시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라이브니스 공연에서 이렇게 그 공연을 감상하고 그 경험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차원의 어떤 흥미로운 라이브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되게 사실은 라이브니스가 관객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실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든가 어떤 되게 이렇게 액티브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그 공연을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서 이제 라이브니스도 두 개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니코드리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온라인 라이브니스하고 그룹 라이브니스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니스가 이제 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니스는 이제는 사회적으로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공존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근데 그룹 라이브스는 자기네들 어떤 집단, 우리 왜 카톡 집단 이런 것처럼 모바일 그룹의 라이브니스로서 메시지나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결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요런 어떤 두 가지 어떤 라이브니스의 경험. 이거는 어떤 디지털이 발달을 하면서 디지털 그 퍼포먼스가 고려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뭐 이런 어떤 꼭 휴대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작품들도 이젠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실제로는 공연장에서 나중에는 뭐 서로 뭐 이렇게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뭐 켜 놓고서는 뭐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라이브니스가 지금 현재의 어떤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 퍼포먼스 그다음에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를 이렇게 제작하고 그다음에 감상하고 비평하는 데에 가장 유효한 이론일 수도 있구나라고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제가 여기 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되게 좀 재미있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라이브니스의 경험은 특정 공연자와 관객에 제한되지가 않고 이것도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 항상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의 감각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퍼포먼스의 그 패기 필란이 얘기했듯이 퍼포먼스의 뭐 즉각성, 현존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바디 그 실질적인 현존 그다음에 뭐 육체성, 물질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생하게 느끼게 해 주느냐 라이브 퍼포먼스가 미디어가. 그래서 그런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최근에 이제 2012 년도 이후에 이제는 아웃슬랜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연결의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흥미로운 거는 이게 기술적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매개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어떤 공존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네. 지금 너무 짧다고 걱정하시더니 40분 다 쓰셨는데요. 너무 간략하게 말이 많은가 보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리할게요. 너무 말이 많았나 보다. 난 5 페이지면 읽을 걸 그냥. 읽을 걸 그랬나요? 자 아니에요. 설명해 그래서 주셔서 좋았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수행적 관계이고 산책자로부터 공동 창작자로서의 전환인데요. 이 작품은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관객이 이제는 유저고 플레이어고 스펙테이터고 프로듀서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그 길을 보행하는 행위를 하는 어떤 공연을 분석했고요. 하나는 어떤 그 건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왜 역할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한 건데 관객을 굉장히 다르게 그 분화시켜 가지고 그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리시버를 이렇게 꽂고서는 이렇게 그 탭을 들고서는 이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때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시버를 꽂고 그것에 명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음성 메시지가 어떤 가이드의 역할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육체와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육체와 어떤 그 메시지가 분리되는 뭐 이런 어떤 경험. 그래서 관객이 그 행위하는 어떤 관객이 어떤 이게 듣고 보는 어떤 그것과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롤 게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관객이 좀 분리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이 어떤 논문도 대단히 좀 재미있는 그런 어떤 그 지점을 제시하는데 특히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랑 임머시브 퍼포먼스를 포함해서 관객의 역할, 경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백노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냥 읽는 것보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완성된 논문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본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쭉 추적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들 그 논문을 쓰시거나 발표 준비를 하실 때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전에부터 특히 드라마학회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뭐 수행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퍼포먼스를 지금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지금 디지털 퍼포먼스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면 라이브니스가 진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니스의 그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필립 아우슬랜더의 그 자체의 이론이 지금 시대별로 변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공부 더 할 수 있는 자극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머시브 시어터는 하도 지금 토론할 거리가 많아서 이따가 다시 같이 함께 토론할 때 관객과 이머시브 시어터의 관계, 뭐 라이브니스 이렇게 같이 연결해 갖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